이선엽 센터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올해 사실은 우리 센터장님 굉장히 강세론 자셔서 였었습니다. 예, 예. 어려웠습니다. 아, 그래서. 어렵죠. 예. 근데 사실은 뭐 시간이 지나면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반기에 저희가 놓친 게 좀 제가 많이 있었었고요. 예. 뭐 8월부터 아마 이 델타 변이에 대한 후유증을 제가 좀 많이 간과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러다 예. 보니까 시장을 좋게 봤는데 사실 많이 빠졌죠. 어쨌든 네. 간에. 그래서 많이 힘들었었고 사실 뭐 투자자분들보다는 덜 하겠지만 네. 굉장히 좀 많이 반성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이선엽 센터장님이 개인적으로도 투자를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선엽 센터장님은 이론과 실기를 같이 가주셨던 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어떤 부분이 간과를 했었던 부분일까요? 사실 그 처음에 델타 변이가 일어났었을 때 오미크론하고 지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지 그렇게 시장에서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델타 변이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전에 처음 했던 코로나보다. 네. 그러면서 처음 코로나가 생성됐었을 때는 선진국 중심으로 번졌다가 델타 변이 때는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흥국 중심으로 많이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그 신흥국들이 결국 공급망의 핵심이었었는데 네. 그 공급망이 마비된 것 자체가 제조업 중심인 한국 경기에 네. 굉장히 큰 타격을 줬었죠. 네. 특히 이제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고민이 많던 차에 그렇지 네. 않아도 이게 그동안 내구재 소비가 많아서 줄어들 수 있을 거다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예. 사실 우리나라 D램 중심으로 반도체가 좀 많이 남아돌면서 그죠? 이쪽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급망 변화가 없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네. 다 섰는데 우리만 가동이 됐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재고가 많아진 부분들이 그 네. 가격을 더 많이 떨어뜨렸었고요. 거기 한 가지가 더 있었더라면 요거는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뭐 경제정의장 꾼일에서도 좀 경고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그 규제. 네. 흔히 얘기하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규제가 또 9월에 나오면서 네, 맞아요. 그나마 반도체나 자동차가 어려웠을 때 버팀목을 해주던 그 버팀목까지 와르르 무너졌던 게 네. 사실 이제 올 하반기 시장을 굉장히 어둡게 했었던 부분이었었고 저 말고도 이제 뭐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이제 많은 경고를 해주신 부분이 있었었는데 저는 조금 그 부분을 많이 놓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번에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조금 더 경계의 시각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 편이에요. 아니 예. 요즘 뭐 오미크론이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 시장 아주 환호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예. 퍼지는 건 굉장히 많이 퍼지고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야 이번 오미크론으로 이제 끝나는 분위기 가는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빨리 해석하고 있는 거 미국 시장을 통해서 보이는데 뭘 경계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사실들 즉 남아공에서 지켜보니 네. 생각보다 델타 변이보다 입원율이 크지 않더라. 그렇죠. 또 실제 증상을 보아하니 델타 변이보다 증상이 가볍더라. 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향후에도 이런 점들이 지속된다라면 우리의 우려는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면 전 중국이 아닐까 싶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선진국 각국이라든가 아니면 신흥국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백신 보급이 많이 되고 백신을 많이 맞았는데 예. 이게 mRNA 방식의 백신만 유효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비록 델타 변이보다 네. 증상은 무겁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재 중국이라든가 네. 러시아,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방식이 다른 그런 어떤 그 백신을 맞고 있고 네. 이 백신은 지금 오미크론을 막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그 코로나가 있었을 때 봉쇄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네, 네. 우리가 생각보다 더 강하게 하는 쪽이 되는데 뭐 미국에서 보셨겠지만 이게 한번 상륙을 하니까 번지는데 사실 몇 달 걸리지도 않았죠. 사실 네. 3주였죠. 네,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중국에서도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게 중국에 크게 번져서 중국의 봉쇄가 예상보다 강하게 일어나고 이러한 점들이 또다시 공급망 이슈라든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유통 경로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키릴 소지는 없지 않느냐. 예. 이런 점들은 그래도 한 번 더 나중에 뭐 실제 생길지 안 생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부분은 조금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보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혹시 내년에 중국이 3월 달에 2월 달에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동계올림픽까지는 그런 일이 생겨서 공급망에 뭐 어쨌든 봉쇄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은 사실 지금 중국이 경제가 안 좋아서 LPR금리 낮추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올림픽을 치르고 나면은 오미크론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봉쇄 안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모든 초점이 올림픽 이후가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모든 어떤 그 규제라든가 초점들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는 한번 확산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사종사회이라 그래서 중국은 교통망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저도 중국에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탐방을 다니면서 중국에는 고속철도를 자주 이용해 봤거든요. 네. 북경에서 상하이까지 4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1300km인데.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에서 오히려 뭐 사회주의식 어떤 봉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지는데 굳이 올림픽이 아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올해는 그렇지만 지난해에도 그랬잖아요. 네. 지난해에는 올림픽이 아닌데도 그렇게 막았다라고 네. 감안을 하면 사실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올림픽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 그 확산이 되는 걸 좀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셧다운을 하면은 보통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도시 전체를 셧다운을 해버리니까. 오늘도 보니까 한 군데 완전히 셧다운을 했더라고요. 네, 시안 맞아요.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위쪽 해룡장성. 예, 예. 네, 해룡장성 아예 전체적인 셧다운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결국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을 입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뭐 그쪽으로 잘 막으면 되는데 이게 뭐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 왜냐하면 지금 오미크론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명 안 나왔다고 그러지만 사실 뭐 한 다음 달 요 정도 때 보면 또 우리나라도 이게 또 지배종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가능성이 있는 것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좀 염려를 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사실 조금 과도한 우려인 거는 맞습니다. 제 입장에선 왜냐면 제가 이제 델타 변이를 놓친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혹시 오미크론에서 제가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된 뉴스로만 보면 플로우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려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 쓰고 있는 이 백신이 오미크론을 예방할 수 없는 백신이라고 하니 이거에 대해서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어떨 건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는데요. 분명한 건 이렇게 되더라도 이전에 했던 델타 변이의 영향만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한 번 정도 노이즈는 일으키고 갈 개연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무시하고 있는 느낌은 들어요. 미국 시장은 사실 이런 거 있었을 때도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기억하시겠지만 델타 변이가 있었을 때도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올랐었습니다. 네. 아마도 요 변이가 문제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향후에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 공급망에 혹시 이전과 비슷하게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그 공급망 이런 어떤 그 문제가 또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우려 이런 것들로 연결된다라면 이번에는 한국도 미국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지금 긴축을 서두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상황에서 여기서 물가가 네. 생각보다 더 자극이 된다라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 네. 또 요 정도 변이 가지고 또 요 정도 효과 가지고는 우리가 봉쇄도 안 할 뿐더러 네. 봉쇄도 안 할 뿐더러 이전에 델타 변이 때도 사실 경제에 미치는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겠죠. 경제는 아닌데 네.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요거와는 미국 시장은 조금 별개로 움직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한국에 대해서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한국 시장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망치를 낮추고 있어요. 네. 이익과 영업이익, 순이익 전망치가 뭐 한 9월 달까지만 해도 190조가 네. 훨씬 넘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180조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반도체 주식들 올라가고 그렇죠. 네. 사실은 반도체 주식들이 그 9월 달에 생각했던 것만큼의 영업이익을 내준다면 뭐 올해 이상의 영업이익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너무 애널리스트에 쫄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는 이 그 방송의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대부분들 한번 이렇게 틀리고 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많이 위축이 돼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애가 있는 사람이고 그죠 가정도 있는 사람인데 사실 욕 들어 먹으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뭐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전만큼 그렇게 자신 있게 뷰들을 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이라면 네. 저희들이랑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네. 보면 저희들도 자주 틀리기도 하고 네. 틀리면 변화했을 때 빨리 바꿔줘서 보정도 해가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아시면 좋을 게 우리가 그 야구에서도 강타자라고 보통 얘기하면 3할 4푼 정도, 네. 34% 정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주변에서 종목을 잘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 타율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이거 잘 맞을 때 많이 벌고 틀렸었을 때 손실을 적게 하면서 쌓아가는 게 투자거든요. 맞죠. 사실 뭐 나오는 전문가라고 해서 다 맞을 것도 아닌 거고 그런데 그렇죠. 그런 점들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어쨌든 뭐 틀린 건 또 죄송한 부분이 있는 거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할 말은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위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네. 더 줄어들었다. 예, 저도 이제 올해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전망이 빗나가면서 뭐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랬지만 그 뒤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나오고 있는 악재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 예. 그래서 뭐 제 여기 뭐 연합 인포맥스 유튜브들도 많이 지켜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10월부터는 줄곧 주장했던 게 뭐냐면 악재가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 심하게. 네. 실제 지금 지수 보시면 10월부터 계속 2,900선에서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잠깐 2,800 초반을 갔다 온 적이 있지만 네. 하루였고요. 네. 그렇지 않고는 계속 여기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이닉스도 그랬죠. 실제 나중에 지나고 보니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악재들이 너무 과도하게 해석됐던 부분들이 아마도 시장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던 저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시장이 좀 안 좋게 변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더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있지 않았을까. 네. 오히려 차라리 좀 더 경계적으로 해석을 더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추정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고 있는 분명한 부분들은 확실히 악재가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아니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우려가 그 정도 예. 우려라면 지금 돌아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미 바닥에서 40%가 넘게 올랐습니다. 심지어는 기술적으로도 이미 추세가 상승입니다. 네. 그렇죠? 이미 바닥이 올라가고 또 나오고 있는 뉴스들 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내년에 탑픽 종목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들어갈 정도로 네. 반도체 특히 메모리 쪽을 탑픽으로 꼽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바와는 다르게 예. 뭔가 이제 다른 부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물론 이제 향후에 짚고 넘어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악재 또는 시장에 보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너무 위축돼서 간과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사실은 오래도록 주식시장을 지켜보면 애널리스트들이 쫄아서 글을 못 쓸 정도면 바닥 근처고 맞습니다, 사실. 네, 예. 애널리스트의 글들이 정말 정말 꿈속에 차 있으면 보통은 고점 근처고 그게 이제 단기든 중기든 맞습니다. 그런 예. 경우가 참 많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확실하게 애널리스트의 글들이 많이 위축된 것 같다. 많이 위축됐고요. 네. 지금도 뭐 이익 전망치가 하향된다고 그랬는데 벌써 이미 시장은 이익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예, 올라가죠. 그걸 바닥 찍고 올라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또 뒤늦을 거라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익 전망치는 하향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오니까 불편한 건데 네. 또 반대로 해석을 하면 나중에 또 이익 전망치가 올라올 때는 또 뒤늦게 네. 아 이제는 사도 될까 했더니 벌써 50% 가까이 올라오는 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해서 엇박자가 날 수밖에 네. 없다라고 보여져요. 예. 저는 이럴 때는 오히려 시장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실적 발표를 할 때 우리한테 많은 시사점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대표적인 게 아시겠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할 때 놀라운 일이 뭐냐면 안 좋을 줄 알았던 PC가 서프라이즈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건 좀 의외죠.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뭐 다른 쪽은 오케이, 뭐 서버도 괜찮을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우리가 모바일 쪽도 나쁘지 않을 건데 이쪽이 내구재 소비가 이전에 너무 많았으니 네. 앞으로 이 정도 수요뿐만이 아니라 몇 년치를 땡겼었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실적 나오니까 안 그랬던 거죠. 네. 실제로 수요도 생각보다 있었었고 그 부분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만 나온 게 아니라 미국의 이번 달 11월 소비 지표에서도 드러납니다. 전체 소비 금액 자체가 예. 지난해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쇼핑 시즌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크게 쇼핑 금액도 많이 늘어났다는 걸 보면 여전히 소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견조하구나. 이렇게 놓고 보면 반도체 쪽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표현까지는 저도 아직은 낯설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나쁘다. 그렇죠? 나빠지는 정도가 우리가 너무 과도했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고요. 뭐 우리 회사에서도 이번에 보고서가 나왔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이익 전망치 하향되는 게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완만해지면서 대부분 반영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맞는 거고 여기서 이익 전망치가 상향이 되기 시작하면 네. 추세 상승으로 간다라는 보고서도 나왔으니까 네. 그런 보고서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전부터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어요. 좀 상식적으로 볼 때 저희도 많은 분석을 하다 보면은요 상식이 분석을 이겨요. 네. 예. 분석을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데이터에 의존하다 보면 그 데이터에 의존했는데 왜 저희가 다 틀리겠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건데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보다 상식으로 보면 되는데 뭐 최근에 많이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니 네.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NFT니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반도체는 필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할 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이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AI 쪽이니 아니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실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아마 요즘 자동차 사보시면 보통 뭐 아다스라고도 하고 에이다스라고 하는 그 뭐 충돌 방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거기에 생각보다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반도체 수요가 또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과연 현재 시장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거냐?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긍정적인 관점에서 혹시 돌파구는 없는지 네. 우리가 또 그 부분에서 너무 놓치는 게 없는지 지금은 충분히 한번 냉정하게 네.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따져봐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곡소리 나는 그 시점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죠. 예, 맞습니다. 예, 10월달 그때부터. 맞습니다. 예. 예. 선생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아까 되게 실적에 관한 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예. 많이 느끼는데 사실 지금 4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거라는 추정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마이크론이나 그 전에 실적 발표했던 브로드컴이나 이런 데 실적을 보면 4분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그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근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회사 실적이 잘 나오면 잘 나오고 주가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번에 삼성이 4분기 실적 발표를 1월 초에 하잖아요. 예. 그게 만약에 잘 나오면 이번에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저는 잘 나오면 빠질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 이번에는 다르다. 네, 왜냐하면 네. 이제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어쨌든 간에 안 좋을 건 알고 있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거란 기대는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는데 그 내년 하반기 좋아질 거란 기대가 꺾어진 건 아니니까 그럼 지금부터 더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실적이 상향되는 초기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면 그 뒤부터 뭐 계속 오른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주가가 반대로 작용을 해서 다시 미끄러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오히려 지금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네. 것은 저는 의외의 소득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오늘 이제 주제하고도 맞물리는데 오미크론이 주는 선물이 무엇이냐. 사실 전염병이 주는 효과라는 건 별로 없겠지만 네.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의외의 호재가 이번에 코비드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제일 커지고 있는 시장은 비메모리 시장입니다. 네. 누가 뭐라 반도체, 그래도 네, 시스템 맞습니다. 반도체 제조.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부터 해서 수많은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를 지금 자체 설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자체 설계를 하는데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업체는 여전히 TSMC와 삼성전자가 거의 투톱입니다. 네, 특히 그렇죠. 미세 공정과 관련해서. 그런데 네. 이번에 오미크론 또는 델타 변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고민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단독 밴더로 주기가 굉장히 위험해진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TSMC 한 군데로 주면 나중에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물량이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점에서 이제는 더블 밴더, 그래서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로 또는 세 군데 정도로 해서 분산해서 공급망을 확대를 해서 네. 공급의 안정성을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에 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점을 삼성전자가 전 이번에 놓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나 조직 개편할 때 생각보다 영업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지금 못 만들진 않거든요. 만들고 있는데 이런 영업을 통해서
그런 어떤 기업들한테 이제 물량을 수주를 받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래서 일부 성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재용 부회장님이 사실 최근에 멕시코라네 그 미국 가서도 그죠 그쪽 텍사스 쪽 가서도 투자하겠다라는 것도 비메모리 쪽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전망이 없다라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충분히 이런 점들 염두에 뒀다고 생각을 하면 내년 시장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단순하게 디램이 더 좋아질 거다 아니면 개선될 거다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현재 삼성전자가 그동안 비메모리에서 사실 역할을 못했던 부분들이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첫 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맞물리죠. 네.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이슈가 그 기업들로는 있고 또 충분히 요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깔기 위한 그렇죠. 뭐 데이터 투자 센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투자가 처음 시작되는 해가 내년이다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점에서 볼 때도 굉장히 전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또 아시다시피 DDR5에 대한 수요도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요즘 전력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시다시피 그린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예. 이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전력은 어마어마한데 네. 저전력을 써야 요거를 감안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반도체가 사실 좋은 게 성능도 좋지만 전력을 덜 그렇죠. 먹는다는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맞물렸었을 때 현재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가미될 수 있다라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또는 반도체에 대한 주가를 우리가 단순히 반등 이상으로만 볼 거냐 저는 그 이상으로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관점에서 여전히 반도체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내년도에 삼성 그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파운드리 업에서만 대략 한 4조 원 또는 그 이상의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전혀 안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맞습니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애플을 제외한 거의 모든 회사들이 이제 TSMC만으로는 자기네 캐퍼가 감당이 안 돼서 삼성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퀄컴이라든가 그리고 나중에는 또 AMD까지 이렇게 또 올 것 같고 나머지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도 차츰차츰 다 이렇게 조금씩 일부는 다 넘길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시장에서 이 부분은 좀 너무 안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80조 양 회사 합쳐서 80조 예상하던 영업이익을 지금 60조까지 떨어뜨린 상황인데 조금 과도하게 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계속 들었고 지금 그러니까 시장은 그걸 이미 간파하고 주가를 올리고 있는 저는 거겠죠.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다시 이익 전망치를 또 다시 상향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근장 센터장님이 사실 이쪽 전문가신데 어제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고충을 토로하시는데 네. 세상 가장 어려운 애널리스트 중에 하나가 메모리 반도체업이다. 주가 실적 피크 나온다고 해서 타겟 프라이스 올려놓으면 그 올리는 즉시로 그 다음부터 계속 빠지기 네, 시작하고 맞습니다. 예. 실적 저점 나와서 이제 가격을 낮춰야 될 수밖에 없는 애널리스트 상황에 봉착해서 가격을 낮추면 그때부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너무너무 어렵다.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는 딱딱 맞게 실적과 전망치가 이렇게 들어맞으면서 가는데 참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분들의 불신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워낙 이렇게 저희가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해드린 것은 내년도 뭐 이익 총액이 180조, 190조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 6에서 80조를 반도체가 차지하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른 업종 중에 좀 우리가 주시하고 봐야 될 거, 그다음 내년 전망, 한국 전망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종 어딜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저는 어차피 이제 시장을 전망하는 사람의 네. 입장으로서 내년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저는 공급망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번 이렇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시장이 틀렸었을 때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시장을 잘못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이 제조업 중심인데 공급망 이슈가 우리한테 큰 타격을 줬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미국은 좋았는데 우리는 안 좋았던 거죠. 역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급망 이슈가 해소되면 어느 국가가 제일 좋아지겠습니까? 미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국이 누가 봐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면 오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 공급망 이슈가 해소됐는데 미국이 오르겠습니까? 한국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각국이 예상하는 바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기대대로 큰 우려가 없이 지나간다라고 보면 공급망과 관련된 이슈가 점차적으로 해소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과 대만을 비롯한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이 될 개연성이 내년에는 전 굉장히 크게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굉장히 어려웠던 기업들, 예를 들면 자동차도 거기에 들어가겠죠. IT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최근에 물론 이제 수요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그래서 하드웨어 관련주가 오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지난해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만큼 수요가 있는데 물건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던 거라면 사실 이 수요는 이연 수요거든요. 기다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자동차도 원활하게 만들어지고 그랬었을 때 그 이연 수요가 이때 제대로 수요로 이어졌을 경우 올해보다는 실적이 좋아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으면 기본적으로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저는 생각보다 좋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나왔던 소비자 가격 지수,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고공행진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이번에 오미크론이 조금 정말 잦아져서 활동이 좀 강화되면 어떤 전망을 하냐면 이제 물건을 사던 시대에서 서비스를 사는 시대로 넘어갈 것이다. 그런 전망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근거로 봤을 때 제조업 물건을 만들어 파는 중심 국가인 한국이 내년도에 오미크론 해소와 함께 좋을 수 있겠느냐, 그러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과 전망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단순히 물건만 팔아서 돈 버는 회사들 기업들도 아니었고 자동차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서비스업을 즐기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사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뭐 버스 타고 여행 가지는 요즘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전 충분히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IT와 관련된 수요는 사실 그 우리가 서비스업을 안 즐겼다고 하는 수요하고는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휴대폰이 꽤 오래되어 가는데 대부분 분들 휴대폰 교체 수요가 돌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컴퓨터라고 해서 그분들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대학교 들어가야 될 또 바꿔야 될 시점도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물론 이제 뭐 비대면이 있어서 많이 하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수요가 뭐 폭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그렇게 줄어들 거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들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오히려 이런 어떤 그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생각보다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앞서 말씀드린 메타버스니 이런 어떤 새로운 세상들이 더 빨리 열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런 세상이 빨리 열리면 열릴수록 그 환경을 즐길 만한 지금 우리가는 하드웨어들이 구축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는 그 하드웨어가 구축되는 처음 단계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몸담았지만 원래 항상 이런 새로운 산업은 하드웨어가 먼저 깔리고 그렇죠. 그거를 바탕으로 그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네. 이번 시장은 처음으로 소프트웨어가 먼저 움직였어요.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같은. 훨씬 더 좋아질 거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모든 세상을 즐길 만한 이런 환경을 즐길 만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기계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애플이 얘기하는 AR, VR 네, AR, 이것도 VR, 마찬가지고 뭐 네. 있어야 뭐 즐기든지 네. 말든지 하죠. 네, 그럼 네. 그럼 이제 그 기대는 있으니 그 기대를 현실화하기 위한 일단 장비라든가 아니면 그런 또 하드웨어가 지금 밑받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하드웨어 밑받침을 위한 투자가 내년부터 시작된다라고 보면 그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제조업과 관련된 수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런 수요에 발맞췄다라고 본다라면 사실 앞서 그 말씀도 맞긴 하지만 뭐 그것 때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이쪽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그 이상을 상쇄할 거라고 볼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서 그 마이크론 모두의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면서 PC 전망을 상당히 좋게 했다는 건 사실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이 바꿨는데 뭘 또 바꾸겠나 했는데 갑자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IT 기기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인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옛날에는 수도 좀 있겠죠. 예. 후진 노트북 4년 쓰던 거 5년, 6년, 7년까지 썼는데 아유 이제 써보니까 안 되겠어. 싹 다 바꿔야 돼. 좋은 거 써보니까 못 쓰게.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5년 동안 쓰던 노트북을 올 초에 바꿨는데 예. 다시는 못 돌아가겠어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전력 소비도 굉장히 좋아졌고 해서 오히려 제 걸 물려받은 저희 자녀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 사주시면 하나 사줄까? 되죠. 네, 이런 사주시죠, 생각이 뭐. 드는 거예요. 출연료를 어떻게 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걸 네, 봐서는 네. 말씀 들으면서 그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도 얘기하고 기대하고 있는 게 오큘러스 2로 지금 시작이 된 VR XR 기계가 애플의 손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애플 워치보다는 훨씬 더 파급력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 네. 오큘러스 2를 네. 선물을 받아서 쓰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 놀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제 그거로 보면 뭐 저는 이제 해외 여행 이런 것들, 뭐 네. 이탈리아 이런 거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데요, 진짜 같아요. 네. 제가 진짜 이탈리아에 와 있는, 스위스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네. 와, 생각보다 이거 파괴력이 클 수도 있겠는데 네. 뭐 지금 이게 이 정도면 다음 버전에서 나오면 대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예, 네. 그래서 많이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중국으로 한번 네. 미국은 좋다 이거죠. 미국은 지금 보니까 뭐 그냥 막무가내 고고인데 사실은 한국은 중국의 영향도 굉장히 네. 많이 받는 네. 시장이다 보니까 아, 오늘도 또 나왔는데 징둥닷컴 지분을 텐센트가 팔아서 독점을 해소하고자 한다 하는 이슈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이냐? 알리바바로 시작된 이 문제가 언제 끝날 것이며 돈은 푼다고 하는데 찔끔찔끔 풀고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중국 주식에서 좋다고 봤던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는 이미 올해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 있고 과연 중국이 잘 버틸 수 있을 건가? 돈을 푼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이런 정책을 쓴다 해서 버틸 거냐 안 버틸 것이냐가 아니라 중국 경제가 버틸 만큼만 규제를 합니다. 네. 예, 이게 저도 이제 중국에 많이 돌아다니고 아마 제가 북경대에서 강의했던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가서 북경대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뭐 그랬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제 2019년까지 하다가 20년부터 지금 못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중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봐서 느낀 건 뭐였냐면 사회주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중국이란 나라는 모든 정책에 대한 목적이 어떻게 하면 공산당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뜨거워도 안 돼요. 버블로 가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경기가 침체로 가서도 안 돼요. 뜨거우면 거기에 대한 후유증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 경제가 그 이하로 내려가면 공산당 체제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네. 민심이 이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재 취하고 있는 모든 조치들은 중국 경제가 쉽진 않지만 버틸 수 있는 수준까지만 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핵심은 기본적으로 현재 중국 경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 통제가 가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보는 건데 네. 지금은 중국 정부가 의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의도했다라는 얘기는 우리 경제가 중국 경제가 견딜 만한 수준까지만 한다라는 거고 최근에 중국이 찔끔이지만 네. 어쨌든 간에 LPR이라는 그렇죠. 금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나대투 연구원님께서도 너무 좋은 얘기를 주셔서 저도 이제 많이 경청을 하고 있었는데 뭐 그냥 바꿔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미 그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는 내가 규제를 하면 여기까지 라는 의미 아닐까요? 네. 부양책을 무구지인장 써가면서도 규제를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내가 어떤 규제를 했고 이 규제에 대해서 부작용이 나왔는데 그 부작용을 이제 막겠다는 의도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이 이상으로 훨씬 더 강하게 해서 더 무너뜨릴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규제는 계속되겠지만 규제의 강도가 여기서는 어느 정도 수평적인 어떤 그런 강도로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각의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지만 전체 중국 경제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이하로 크게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 매우 낮지 않을까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올해 그 중국에서 가장 그 역점적으로 해서 9월 3분기 말에 진짜 해프닝이 있었던 게 그 전력 대란이 한번 났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유지를 할 거로 보시나요? 사실 그 전력 규제와 관련해서 이제 뭐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재미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동남아에 우리가 알고는 공급망 붕괴 때문에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 중국밖에 없다 보니 여기로 굉장히 수요가 쏠렸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공장 가동률 예. 최고로 올랐고 네. 수출 증가. 그런데 그게 지금 다시 분산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전만큼의 전력 수요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중요한 건 지금 이제 겨울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이 최대 피크겠죠. 피크죠. 그러면 봄으로 갈수록 전력 수요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지금보다는 낮아질 개연성이 꽤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최근에 그래서 제가 중국의 석탄 가격도 보니까
한 30에서 40% 이상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석탄 가격이 안정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기본적으로 전력망과 관련해서 그런 우려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우려는 좀 완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아니 그러면 혹시 지금 원래 그 ESG 관련해서 사실은 그 중국 같은 경우는 E죠. 이 환경 관련된 것들을 계속 2021년에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왔었는데 만약에 환경을 풀어준다 이러면 그 철강 생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화학 생산이라든가 이런 거 시멘트 생산이라든가 이런 게 다시 많아질 수도 있는데 일단 그 동안에 이제 계속 언급했던 하반기까지도 언급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만들지는 않겠다라는 톤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공해를 유발하는 거는 이제 조금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한국 업체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잖아요. 예. 사실은 뭐 화학과 반사 수익이죠. 예, 예, 철강은 예. 중국 때문에 쩔어 있었던 네. 건데 근데 그럼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력 소요량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얘네들이 다시 돌리지 않을까 공장을 하는 우려도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환경 관련 문제들을 이제 숨고르기는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올해 너무 큰 사건을 터뜨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조는 이어갈 건지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사실 뭐 보십니까? 지금 흔히 얘기하는 그 그린과 관련된 것들은 전 세계 각국이 중단은 없다라고 봐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지난해 중국이 연말에 이랬던 건 뭐냐면 중국 할당제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연초에 할당을 잘 안 지키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지키려니 무리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지방정부한테 니네 왜 아직 이렇게 목표에 미달했어 이런 부분도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연초부터 충분히 그걸 지켜나갈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면 지난해 연말처럼 한꺼번에 몰려서 그거를 한꺼번에 지키려는 그런 시도들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이미 겪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충분히 대비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우려는 이제 조금 뭐 우려를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우려 관련해서는 너무 이전만큼의 어떤 그 부정적인 효과는 전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중국이 과연 그린과 관련해서 산업의 육성의 의지는 있지만 진짜 그린의 의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이번에 기후협약에서 좀 더 땡겨서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얘네가 2050년을 얘기했나요? 그렇죠? 우리는 2030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제조 비중이 제일 높은데도 제일 뒤로 한다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두고 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지금 그린과 관련해서 이런 투자들이 했었을 때 사실 각국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아직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전기세 문제도 그렇고 네. 안정적인 전기 공급도 현재 답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그린만 한다고 해서 달려가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해 의구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국도 그랬고 뭐 다른 나라들 그래서 원자력 얘기들도 많이 나왔던 건데 그러면 큰 그림은 바뀌지 않겠지만 올해는 그래도 좀 속도 조절을 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뭐 가기는 가겠다. 그러네 속도에서는 더 빨리 내겠다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올해 생각이 들어요. 왜? 일단 경기부터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왜? 네. 재집권 해야 되는데 집권하려면 경제가 나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부분과 관련하면 분명히 가는 속도는 여전하지만 그 속도는 약간 뭐 우리가 알고는 예전에 50km로 달렸다라면 올해는 한 30km 정도 하면서 완화를 시키면 네. 그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한테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그래서 올해 중국이 전력망 때문에 우리가 고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중국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궁금한 게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되게 안 좋잖아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리고 중국 내 전기차 점유율도 되게 낮고. 예. 근데 오늘 뉴스를 제가 보니까 현대차에서 뭐 엔진 개발본부 안 하겠다. 없앴다고 뭐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 계속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혹시 뭐 중국에서 어떻게 잘해볼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없을까요? 저는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중국의 현대차도 자주 가봤었어요. 거기 아마 북경에는 매장 직원이 저를 얼굴을 알아볼 정도로 저는 이제 굉장히 자주 가서 뭐 차 판매도 물어보고 그랬던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요. 중국은 어떤 산업이 있으면 다 자기들이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도 쫓아냅니다 결국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중국 가서 많은 혜택도 많이 받지만 결국은 중국이 경쟁자로 돌아와서 우리를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전기차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잘 돼서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선 역할은 강화할 수 있겠지만 중국에서 그 역할이 강화가 되고 중국에서 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지 않을까. 사실 기대를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근데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전기차 보급이 빨랐고요. 네.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이전까지 딱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달까지도 중국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미 중국은 전기차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사실 한국이 제일 전기차가 늦었어요. 제가 보면 홍콩 가보니까 홍콩도 많았고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너무 많았고요. 저희들 묵었던 호텔만 가봐도 거의 충전기가 100대씩 있을 정도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보급도 많이 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관련된 인프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전기차 부분에서는 뭐 물론 이제 배터리는 우리가 좀 경쟁력이 없잖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조합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조금 더 인프라가 좀 잘 갖춰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뭐 수혜를 입을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내년에 별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아닙니다. 그렇진 않다라고 보는 게요. 결국 이제 중국 얼마 전에 이제 모 회사의 뭐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도 얘기하는 거에 전 동의하는 게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예. 이제는 중국 중심에서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건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뭐냐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아직까지의 수출 비중이 중국이 높은데 네. 저는 단어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키워드가 뭐냐면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가 중국 산업화의 수혜를 봤었던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200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 소비에 대한 수혜를 봤다라면 현재 중국이 완제품 중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한 핵심 부품은 여전히 한국제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핵심 부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실제 중국의 수출 비중 놓고 보면 1위가 반도체고요. 2위가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완제품 중심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수출하는 완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한국이 조달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은 여전히 중국이 아직은 못 따라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반도체 제대로 만들 수 있나요?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구조를 아시면 되게 쉬운 게 미국에서 지금 제일 잘 파는 게 애플이라고 보면 애플 공장은 미국에 없습니다. 중국에 있거든요. 네. 그럼 중국에서 미국에 수출한다는 게 애플 제품이에요. 네. 그럼 여기 애플에 들어간 부품도 삼성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구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뭐냐면 중국은 완성품을 만드는 기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완성품을 못 만들지만 그 완성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다 우리 거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 완성품들과 관련해서 최적화된 부품 업종이 어디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도 많이 보시면 우리 시장에서 은근히 많이 오르고 있는 게 LG노텍 같은 것도 그렇지만 결국 그렇죠. 애플에 납품하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중국에서 들어가서 납품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중국에서 만든 완제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중국 수혜주인 거죠. 중국에서 하는 거니까. 물론 팔리긴 미국에서 팔리지만 네. 이렇게 역학구도로 짜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올해 보면은 내년에 예상하는 것 중에 한번 좀 죽었다가 이제 올라올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반도체를 제외한 전기전자 있지 않습니까? 네. 벌써 이미 많이 꿈틀거리고 있죠. PCB 업종도 그렇고 휴대폰 업종도 조금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조금 힘을 좀 주어서 네. 힘을 줄 것 같은데 그런 이렇게 업종 애널리스트가 아닌데 이런 것까지 여쭤봐서 죄송한데 이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저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뭐 이런 데 나가서 비슷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쪽을 더 좋게 봐요.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대기아차만 볼 게 아니라 현대기아차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자동으로 갔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뭐 오토에버라든가 네. 그죠? 이번에 만도에서 나오는 그 새로운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모비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연성이 꽤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중에서도 당연히 반도체도 좋겠지만 반도체 외의 기업들, LG 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전기차 들어갈 때 결국 전장화 돼야 될 텐데 네. 그 전장화와 관련한 부품들을 공급하는 글로벌 업체가 어디냐? 네. 사실 LG 그룹 아니겠습니까? 네. 또 삼성 전기도 될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그런 쪽과 관련한 어떤 제가 볼 때는 그 관심을 이제 많이 가져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궁극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 보면
단순히 자동차가 팔린다는 개념으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자동차의 개념이 좀 바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바뀔 때 거기와 관련해서 이런 부품이나 아니면 이런 게 이제 주변에 전기전자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PCB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거의 글로벌 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그만한 이유가 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핵심 부품 기업으로서요. 그러니까 마치 90년대 2000대 초반 일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때 뭐 삼성전자니 LG전자니 그때 굉장히 TV가 잘 나갔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VTR이라고 이거 혹시 뭐 약간 연세 나이가 있으신 분 모르겠지만 좀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리코더. 테이프 있는 거 그죠? 네, 네. 뭐 호환마마 이런 뭐 야동도 그랬던 그 VTR들의 핵심 부품은 다 일제였었어요. 그렇죠. 그랬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그 위치에 있다. 현재 완제품을 만드는 중국 이것과 관련해서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가 전장화되고 전자부품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이런 어떤 핵심 부품을 댈 수 있는 국가가 몇이나 되느냐. 제가 볼 땐 그 중에 지금 말씀 우리 그 곽상준 지점장님께서 주셨던 그런 기업들이 그 역할을 하는 저는 초기 단계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이서영 센터장님한테 이제 시장을 물어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지만 선배 투자자로서 그리고 투자를 오래 하셔서 또 좋은 결과를 내신 투자자로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덕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좀 휘말렸지 강세로를 얘기하다가 네. 좀 휘말리고 힘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들이 좀 있었을 거고 예. 좀 얘기해주고 싶으셨던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애널리스트 분들 얘기가 다 맞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초기에 이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그걸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뒤늦게 주식 투자에 뛰어든 분일수록 야 전문가라면 왜 저렇게 틀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 역용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를 보면서 저는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제가 틀리면 진짜 많이 빠져요. 딴 분들하고 되게 틀려요. 네. 제가 세웠던 논리가 틀리면 진짜 크게 빠집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제가 틀린다고 생각하면 주식을 다 비우는 게 맞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대응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어려울 때 방어주를 사라, 비중을 줄여라 그러는데 그 의미 없어요. 그냥 싹 비우고 다시 쉬었다가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네. 어려운 게임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잘 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애널리스트는 요런 걸 잘 보고 어떤 애널리스트는 우리 여기 많이 오시지만 오고령 부부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연준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그렇죠.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각각 애널리스트의 특징을 집어서 그 특징을 역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지만 여러분들 자식분들 학원 보낸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죠? 학원 100군데 보내보십시오. 성적 1도 안 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여기분들께서 내가 해보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학습을 해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공부를 해보고 저 얘기를 들어야 도움이 되는 거지 듣기만 하는 건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럴 네. 거면 메가스타디 유명 강사 듣고 저도 100%다 서울대 갔어야 되는데 안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좀 역용해 주셨으면 그리고 저희들이 틀리는 건 저희들도 많이 죄송한데 저희들을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이 왜 틀렸지?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보고 왜 틀렸어가 아니라 무엇이 틀렸어?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그게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렇죠? 그리고 같은 뷰래도 틀렸는데, 그러니까 뷰가 맞았는데 근거가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그렇죠? 그 이유 때문에 진짜 빠진 게 아닌데 빠진다고 했는데 빠졌다고 해서 저 사람 맞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그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용하는 게 또 달라져요. 저희는 의사하고 비슷합니다. 의사분들이 이분이 병들었습니다 얘기해서 병들었지만 암인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잘 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또는 나와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의 꼭 근거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이런 이유 때문에 오른다고 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빠진다고 했구나라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고 그게 틀렸을 때는 그 이유가 틀렸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서 또 우리 많은 유튜브 나오는 시청자분들하고 소통을 하면 저는 그게 서로 윈윈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봅니다. 네. 예. 오늘 아주 좋은 알기 말씀이시네요, 쉽게 진짜. 네. 네. 그 좋은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이야기, 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한상희 위원님 혹시 또 여쭙고 싶은 게 있으시면? 네. 전혀 없고요. 저희 센터장님이 진짜로 특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들으신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애널리스트 생활 오래 했지만 지금 센터장님 하신 말씀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애널리스트들의 변도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은 신한금융투자 OCIO의 센터장님으로 일하고 계신 이선엽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1부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우리 참치형 유동원 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글로벌 시장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이선엽 센터장님 보내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